독자와 함께하는 시사인 인터뷰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사인의 차형석 기자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사회를 할 시사인의 악마 기자, 주진우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니 대선도 끝나고 해방도 됐는데 이런 걸 뭐 하느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셨어요? 박주민 보러요?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주인공들 모시겠습니다. 주인공들 보셔야죠. 아이고. 표창원, 박주민 모시겠습니다. 시사인판 신사와 우리 박주민 신사와 표거지. 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박주민 의원에게서 신사의 품격을 잘 배우고 있는 거지 표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자 생활을 한 18년째 이렇게 벌써 그렇게 하는가 본데, 표창원 교수는 경찰이시고 프로파일러,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마다 거기에 계셔가지고 저의 중요한 취재원이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박주민 의원이죠. 박주민 의원은 사실은 그 거리에서 시국 현장에서 맨날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제 재판을 맡은 변호사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저를 그 검찰청에다 놔두고 법원에 놔두고 혼자 국회의원이 갔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한 사람입니다. 저 사진은 뭐죠? 언제야? 저희들이 박주민은 사진만 보면 다 옛날 사진 같아. 이번 겨울에 이번 겨울에요? 예, 머리가 겨울에 목도리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번 겨울에 같이 식사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색하네. 다른 사진 좀 보여줘봐. 이 근처에요. 저 홍대 인근에 네. 커피숍인데 신사와 거지 그 준비하면서 아. 둘이 이야기 나누고 신사와 거지를 몇 번이나 하셨죠? 꽤 오래 네. 많이 했죠? 꽤 많이 했죠. 예, 네. 여덟 아홉 번 했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신사와 거지. 꽤 그래도 많이 들으셨네요. 쓸데없는 거를 그렇게 들으세요. 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사세요. 네. 자, 다음 사진 자, 있어요?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한 컷, 내 인생의 한 컷.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의 의원실에 각각 내 인생의 한 컷을 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박주민 의원실에서는 이런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여기 나와서 한번 서보세요. 자, 일로 잠깐 이쪽 서보세요. 자, 박주민 비포, 자세히 애프터. 봐야 미남입니다. 저런 내 인생의 한 컷으로 포토샵을 과도하게 많이 한 사진을 저희한테 아니, 보내주셔서 실제로 포토샵 거의 안 한 거예요. 선거 때 선거 전에 화장을 많이 했구나. 화장을 엄청나게 많이 한. 그렇지. 예. 그러면 포토샵이 아니라 화장입니다. 네. 이 사진은 선거 때 쓰신 사진인가요? 예, 선거 그렇지. 때 쓴 사진이에요. 안 그러면 이런 사진을 어떻게 써? 그래도 많이 다른데. 아니야. 아니 박주민 자세히 보면 잘생겼어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니야 진짜예요. 네. 예. 자, 여러분 저게 포토샵을 안 한 사진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사진이다. 이렇게 또 다른 사진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사진이 머리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일단 이 사진은 언제 때 사진이죠? 이 사진은 작년 여름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세월호 약전 행사 때. 국회에서. 기억을 하시네요. 예. 저 때는 지금이랑 헤어스타일 비슷하세요. 네. 네, 예. 그렇죠. 저거는 세월호 약전 행사 때고. 통과, 예. 통과. 자, 통과.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청운동이죠? 언제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5년에 그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함부로 만들었을 때 시행령 그를 막기 위해서 가족분들이 광화문 그 문 앞에서 2박을 노숙을 하세요. 그때 저도 이제 노숙 2박을 하고, 그러니까 2박 3일째 되는 날 행진을 하셔가지고 인사동 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광화문 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네. 그때 경찰에 막혀서 아스팔트 길에 가족분들이 다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 바로 앞에서 가족분들과
혹시나 경찰들이 어떻게 할까봐 지키려고 저기 앉았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네. 아 진짜로 잠이 들었어요? 네, 잠이 들어버렸어요. 노숙자하고 전혀 위화감이 없는 이런 그때 있었거든요. 저 때. 2박 3일 노숙했잖아요. 네. 저는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왔거든요. 근데 저기 자고 있더라고. 근데 이때는 변호사 시절이셨던 거죠? 네, 변호사. 변호사였죠. 세월호 변호사로. 근데 그때 의원이 되고 나서도 왜 저런 데서 자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사진이에요? 여기는 백남기 어르신 맞습니다. 그 백남기 어르신. 서울대병원에 저는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옷을 갈아입고 자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장례식장 왼쪽에 이제 그 회의 공간. 가족들이나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데였는데 이때 박주민이 다른 데서 회의를 하고 왔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늦게 왔어.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막 그러더니 회의를 안 하고 혼자 자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왔는데 다들 주무셨어요 그때. 근데 저 찬 바닥 말고는 잘 때가 둥그런 테이블하고 저 네모난 테이블이었는데 둥그런 테이블보단 저기가 좋아서 저기서 잔 거고 나중에 알았는데 김재동 씨가 제가 저 때 자고 있을 때 와서 한참 들여다보고 갔대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하고 재동이하고 그때 그 네. 먹을 걸 사가지고 갔었어요. 네. 근데 저 사진은 누가 찍은 거예요? 여기 공간에서 회의하시는 분이 한 분, 네. 그러니까 회의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자고 있을 때 사진을 찍었고 그분이 SNS에 올린 거를 제가 나중에 보고 예.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보좌관들이 저한테 저런 사진을 보내주고 보좌관이 안티. 이 책상이 굉장히 이게 사이즈가 오묘해요. 근데 박주민 변호사가 그때 여기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딱 이 자세로 자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구경 왔어요. 쟤 잘 잔다고. 그날 그랬어요. 저러면서 의원이 됐는데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네. 얻게 된 거고요.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표창원 의원실에 제가 그 표창원 의원님의 내 인생의 한 컷 그런 사진들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어떤 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걔예요? 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모카. 모카요? 예. 커피 모카? 네네. 커피 마실 때 그 모카 예, 향. 예. 왜냐하면 갈색이라서 예. 그 커피를 연상시키는 커피 색깔이라고 해서 이제 모카라고 지었는데 몇 살이에요? 지금 9살? 9살 됐죠? 네. 9살. 아니다. 2000 9년 동안 키우셨어요? 원래 이제 유기견이에요. 유기견인데 애견샵에 있는데 뭐 앞으로 열흘 이내에 안 데려가면 안락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서 데려왔거든요. 그때가 제가 날짜 감각이 없네요. 2000 몇 년이었더라? 2009년? 2009년인가 된 것 같아요. 예. 박주민 변호사 개 키우세요? 저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안 키워요? 지금은 안 키워요. 개빨이라는 게 있어요. 개빨. 네. 이 개를 들고 있으면 저기 김어준이라고 개처럼 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프랑스에 가끔 갈 때마다 개를 데리고 가요. 왜 개를 데리고 가냐면 평상시에는 개를 외국으로 데려가려면 수속도 하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주사도 맞히고 돈도 많이 내야 되는데 개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프랑스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걸어. 네, 그래서 여성들. 개를 꼭 데리고 갑니다. 네. 저는 그래서 키우는 건 아니에요. 안 돼. 저는 20살 때 나이트클럽에서 그거 다 써먹었어요. 자, 다음 사진. 자, 그래서 또 다른 사진을 보내달라 했더니 이번에도 개 사진을 보내왔어요. 저 몇 어리셨을 살 때예요? 때네? 저희 이제 고등학생 때거든요. 어. 저 도봉구 창동에 제가 살 때. 고등학생이에요? 예. 중학생인가? 도봉구.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살았거든요. 도봉구 창동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키우던 강아지인데, 저는 평생을 이제 개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개 같은 내 인생, 뭐 그런. 걔 이름 뭐예요? 라떼. 쟤는 또리였어요, 또리. 또리. 예. 지금은 목하고. 모카와 예. 라떼.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진 없느냐 보냈더니 이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이건 이제 박주민 의원의 반대편이죠. 데모 막을 때구나. 예, 정경대 소대장 할 때 우리 대원들하고 같이 몇 년도에?
저거는 1989년이죠. 저기 근데 예. 뒤에 있는 아저씨들이 예. 백골단 아저씨들 같은데요? 많이 본 것 같아. 아, 착한 애들이에요. 아. 착한 애들이고. 그러면 89년에 네. 전경대 정경대 그때 소대장. 소대장 예, 우리 아. 대원들하고. 예. 올림픽 다음에 서울 올림픽. 예, 맞습니다. 벌써. 네. 저 지금 안 보이시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확대해봤습니다. 살이 진짜 저 때는 별로 안 찌셨네요. 아, 정말 저 때는 제가 몸무게가 65kg 이 정도 나갔었어요. 자, 여러분 저 사진을 기억해 주십시오. vs. 괜찮죠? 예. 그래서 어울리는 한 쌍이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사진 보면은 상당히 미남이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미남인데. 폼도 나고. 폼도 나고. 그런데 사진을 또 하나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출마하셨던가 아니면 저 대선 일본. 때? 이번 일본. 대선 문재인 딱 보이잖아요. 아, 대통령 문재인.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당선 시켜드리고 싶었고 대선 승리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뭐 없는 재롱 예, 다 떨어봤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예, 잘하시네. 네, 잘하시네요. 정치인 다 되셨어. 일단 저희 상임위 인사청문회가 무사히 끝났기 상임위 때문에 맡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네.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무사히 일사천리로 청문 보고서 채택 다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좀 쉬고 싶었는데 지금 또 다른 임무가 또 부여돼 가지고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당에서. 예. 그리고 입법 경찰 개혁 과제 예. 때문에 또 오늘도 경찰 개혁 세미나 인권 수준 향상 그리고 경찰위원회 제도 변화 뭐 이런 거 지금 몰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저는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네. 근데 아직도 김희수 재판관은 소장이 못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이제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20권이 넘어요. 논문이 28개예요. 저기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예. 헌법과 문학 이런 거 예, 하셨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강의를 2번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워낙 논문하고 책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읽고 막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사퇴를 하셔가지고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셨어요? 저는 좀 잘 알아요. 학교 다니실 때 굉장히 약간 좀 다른 교수님하고 자유주의자죠. 다르게 좀 네, 자유로운, 자유주의자. 예, 자유주의자를 꿈꾸는 분이셨어요. 예, 다른 교수님들하고는 전혀 다른 교수님들은 굉장히 근엄하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그분은 항상 자유로운 그리고 뭐 학생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잘 지내셨고 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 인권 감수성에 가질 수 없는 후보였을 거예요. 사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 너무 이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주진우는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 교수님들은 참 많이 알고 있어요. 나 책 많이 봤어. 아이, 또 그리고 저는 뭐 그때 그 안경환 교수한테 배우는 여학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죠. 과거에 어땠냐 이렇게. 자, 위험한 발언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시사인 독자와 함께하는 시사인 인터뷰쇼는 조금 기존의 그냥 다른 공개 인터뷰 저희 개인적으로 인터뷰하는 거 말고 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아서 저희들은 전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의 질문만 모아서 저희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에 중계를 하고요. 그리고 지면에 그대로 싣습니다. 지금껏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다음 박원순,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원희룡, 안희정 등 대선 후보만 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김재동 그렇게 했습니다. 왜? 좋은 후보였어요. 마음이 아파서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좋은 후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표창원, 박주민 차차기 대선 후보를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이 꽤 많이 왔어요. 두 분 차차기에 붙으시면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막 화났어요. 차기는 왜 막 얘기 안 하나 뭐 그런. 아니요, 저는 박주민 후보가 나온다면 박주민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위험한데. 왜? 그러실 일은 없을 거예요. 거부하시는 겁니까? 제 춤이 싫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둘이서 이거 무슨 질이야 이거. 저 교수님 사실 경찰이었고 경찰이 조금 이 사회에서 또 바른 역할을 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이 사법제도가 조금 편향돼 있어서 검찰한테 너무 많은 힘이 쏠려서 경찰이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치안과 그다음에 수사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의원이 되셨어요. 국회의원이 생각을 안 하셨던 일인데 어떠세요? 왜 그렇게 의원이 되셨고 그리고 왜 의원이 됐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바뀌는 지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기 전에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어떻게? 제가 뭐 의원이 되겠다,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는 저에게는 좀 혐오의 대상이었고, 좀 죄송하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좀 기피의 대상이었고요. 그건 좀 타락한 분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왜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근데 2012년 지난 18대 대선 와중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여론 조작,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경찰이 그 사건 수사를 막 적극적으로 못하고 그 김하라는 그 김하영. 예. 그 여성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문 앞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주저하던 상황.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경찰이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고 수사권 독립도 했으면 좋겠고 국민들께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고 과거에 일제 순사로부터 시작해서 독재 권력의 주구 이런 비난을 받았던 좀 과거를 다 씻었으면 좋겠고 근데 또다시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라는 권력 앞에서 약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빨리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증거 확보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그 규정하고 뭐 행정법상의 권리 뭐 이런 것들 쭉 뭐 법적인 근거랑 과거 판례랑 얘기하면서 이제 저는 전혀 정치와는 상관없는 수사와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경찰대학 교수가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그렇죠. 라는 비난이 쏟아져 들어와서 제가 그러면 경찰대 교수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교수를 그만두고 나와서 계속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하고 다녔죠. 그렇죠. 혼자 목소리가 굉장히 크셨어요. 좀 목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워낙 컸거든요. 네, 시끄럽게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2015년 연말에 당시 문재인 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 저한테 도와달라 요청을 하셨고 그 당시 상황이 지금 국민의당이 된 그 의원분들이 당내에서 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서 뛰쳐나가셨죠. 혁신안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당이 무너지고 야당이 무너지고 뭐 분당이 될 우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데 제가 합류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합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총선에 나가라 그래서 나갔고 당선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을 왜 해야 될지를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정확하게 깨달았고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라고 뽑아줬으니 우리를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반면에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국가의 그런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은 제가 가장 잘 아는 경찰 개혁을 하고 싶어서 안전행정위원회를 신청을 했고 교수님 그만해. 너무 길어. 네. 강의가 되어버렸네요.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홧김의 정치 그죠? 홧김의 정치. 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저는 짧게 얘기하면 굉장히 비슷해요.
2015년 말하고 2016년 초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 비슷하게 영입이 됐고 전에도 사실은 다른 정당에서 정치를 해보라는 제의는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두 사람은 그 각 당에서 영입 후보였어요. 네. 우리 표 교수도 안철수 원장이 굉장히 공들였던 사람이었고 박주민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의들을 사실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정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거절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진짜 네. 그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네. 나는 그래 해야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조국 교수하고 등을 떠밀어 가지고 네. 그쪽으로 밀었죠. 정작 그랬는데 이제 한인석 교수님은 자기한테 미리 얘기했으면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렸을 거라고. 아 그러셨어요? 예? 한 교수님이? 아니 저 딱 보면 저 바보 같다고. 입당하고 나서 아마 자기 목 전혀 못 찾아 먹을 거라고.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쓰시고 또 막 그러셨죠. 한 교수님이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식견이 있는데 자주 틀리세요. 아니 한인섭 교수님은 저한테도 그 당시에 경찰대학 교수 그만둔다고 공개 사직서 냈을 때 그만두지 말라고 막 그러셨었어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거든요. 다만 제가 예 존경하던 분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만두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만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는데 상당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래서 박주민 변호사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어요. 저기 지금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해가지고 잠이 많은 사람? 누워서 노숙 그런 게 아니라 뭐 근래 보기 드문 사람이거든요. 보기 드문 사람인데 스마트하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픈 사람한테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입했던 사람이 표 교수님이 굉장히 좀 빛났었고요. 그때 그분이나 당에서 표창원 같은 사람이 없냐 계속 얘기했었는데 박주민이 가져다 보면 보석처럼 빛날 거라고 얘기했더니 별로 못 믿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해방됐습니다. 조국이. 뭐 하고 계세요? 자, 뭐 해요? 상임위원회 뭐 그런 거 청문회 그런 거 말고 뒤에서 이제 해방됐어. 이제 우리가 몇 발자국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 박근혜 이명박 시대에 역행한 역사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도 되돌리고 그리고 제도 개혁도 해야 되고 헌법도 뜯어 고치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뭘 하고 계세요? 박 변호사님. 뭐라고 답변을 해도 혼내실 것 같은 표현인데.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렇게 주어지는 역할 말고 제가 막 또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기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 조율하고 있고 스텔라 데이조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뒤에서 좀 계속 백업을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는 뭐 하여튼 요청 들어오는 일들은 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입당하고 정치를 하면서 저 혼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난 대선에서 48% 득표하고 졌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2% 플러스를 끌어오는 게 제 일이다라고 혼자 저한테 임무를 부여했어요. 네. 근데 이번 대선은 이제 여러 후보였기 때문에 그 뭐 48%보다 못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저는 남아 있는 과제는 제가 태어난 경상도 그리고 제가 늘 같이 자리하던 보수 진영에서 저희들에 대한 오해를 씻어내고 민주주의와 정의와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그 뜻을 함께할 수 있도록 좀 진영을 넓히는 작업 그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정권 초기에는 저는 적폐라든지 개혁 대상들에 대한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서 네. 나쁜 놈을 벌 줘가지고 나쁜 놈을 감옥에 보내고 단죄하면서 국민들한테 이 정치가 잘못됐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끼리 이런 얘기하면 뭐해. 그런데 예. 자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자 교수님한테 또 교수님 의원님 두 분한테 주 특기가 있습니다. 주 분야가 있습니다. 경찰과 그리고 인권 법조. 변호사로서 계속 있으면서 법조, 검찰에 대한 개혁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의원님들이 마구 나서서 그 안대로 평소에 가졌던 생각대로 경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검찰 개혁부터 먼저 얘기하죠. 우리가. 누가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나? 박 의원님 먼저. 네, 법적으로 사실은 뭐 가까우시니까. 지금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희 당에서 내세웠던 건 첫 번째가 공수처라는 걸 설치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비리수사처. 그래서 검찰을 약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또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을 큰 축으로 해서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뭐 몇 가지 좀 더 하려고 하는데 검찰의 기소권을 좀 통제하기 위한 제도들도 지금 고민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사람들의 방어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한 그 정도 몇 가지 틀로 좀 검찰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굉장히 커요. 네. 왜냐하면은 검찰의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사실 견디기가 어려운 개혁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수사처의 경우에도 검찰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계속해서 검찰들은 반대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검찰을 좀 개혁하려고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박 변호사님 예.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네네네.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뭐 안경환 교수 건을 그 사적인 부분을 들춰서 이렇게 무마시킨 것처럼 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미루고 그러면 그 제도를 바꾼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 다 해도 돼요. 뭐 그런 걸 좀 때려잡고 그런 얘기 좀 해봐요. 때려잡고 누구를 보내고 막 그런 거.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서 의원 되더니 바뀌었네. 많이 달라졌어. 예, 하여튼 뭐 저희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이미 아실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고위공직자 비수사처를 얘기하지만 막 설립하려고 지금 하지 않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 지금 막 하진 않아요. 네. 지금 딴 걸 하고 있어요. 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해봐. 좀. 여기 왔으니까 좀 풀어야 일단 될 거 아니야. 우병우 라인을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해. 말을 하면은 정치인 다 됐네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저는 직접 거기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자 경찰로서 가담. 저도 가담하진 않아요. 예,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소위 말하는 정지 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혁신과 개혁은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인적인 혁신, 제도 혁신. 인적 청산 없이는 제도 개혁 필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예, 불가능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경찰대학 교수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경찰 개혁을 도와드리는 대통령 직속 자치경찰 추진위원회의 위원이었어요. 네. 저는 뭐 전혀 정치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경찰 대표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 혁신 개혁이 10년 내내 실패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시켜봤어요. 네. 왜 실패했나 봤더니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네. 사람이 제도 변화를 싫어하고 가로막을 경우에 그 재주가 없더라는 거죠. 대통령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정권 초기 힘이 있을 때 바로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에 대한 혁신과 어떤 그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그래서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에 동의하고 같이 뜻을 맞추는 사람들이 추진할 때 가능하구나, 뭐 그런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걸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아니 뭐 이렇게 할 거다, 뭐 될 거다, 뭐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정치적으로 뭐, 얘기하고 예.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을 뭐 청산의 개념으로 바꾸겠다 하면은 굉장한 저항이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죠. 예. 청산 말고 인사를 하시면 이게 되잖아요. 인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인사를. 인사를 하는 예. 거죠. 예. 근데 또 인사를 또 이렇게 포인트 맞춰서 한다 그러면 또 저항이 심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말을 안 하고 하려고요, 그런 부분.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요. 예. 아 이게 자꾸 곤란하게 만드세요, 이게. 믿음이 안 가네. 잘하고 있는 거 아니, 근데 맞겠죠? 말을 시원하게 하고 듣고 싶으신 말씀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저쪽에서 대비 다 하게 만들고 저항 다 하게 만들고 하는 게 좋은지 그냥 아 이건 원래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건지를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박주민이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있습니다. 박주민이 하면 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쓴 책에 보면은 본인은 바둑을 굉장히 좋아한다. 근데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 포석? 수일기, 복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복기는 뭐죠? 네. 뒀던 걸 다시 두면서 자기 실패한 게 뭔지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참여정부 5년에 대해서 수차례 복귀를 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실패점을 딛고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는 준비를 했다. 구상을 했다. 근데 이런 복귀 과정을 이 민주당과 정치 세력만 하면 안 되고 지지해주는 시민들 또 진보적인 단체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아쉽게 잘 못했던 부분들, 뭔가 서툴렀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반복하지 말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셔야 돼요. 속 시원하게 말하고 속 시원하게 뭐 이렇게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실패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고, 그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저기 안경환 교수가 저기 장관으로 한마평에 올랐을 때 일보 첫 기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에 대해서 나왔을 때 많은 여성분들이 실망하셨어요. 실망할 만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고 그분이 살아온 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안경환 교수가 낙마했습니다. 뭐 첫 번째 아니 어떤 분하고 그 혼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해명을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후보자들처럼 권력을 탐해하다가 재산을 탐하다가 이렇게 고만뒀었는지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위장전입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은데 왜 위장전입이 가장 중요한 그 검증의 덕목이었냐면요. 옛날에는 시골에 있는 땅을 사려면 농지를 소유하려면 그 농지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이천 투기부미 볼 때 서울에 있는 부인이나 아줌마 용인. 네. 여기네. 글로 가서 옮겨놓고 그걸 사놓고 오르면 팔고 이런 투기성 위장전입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그 위장전입을 했다는 후보자들조차도 그 티끌과 흠이 그 전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강경화 얼마 전에 외교부 장관에 선임됐는데 그 전에 있었던 외교부 장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땅을 사랑해요.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사가 그렇게 나오면 일단 아니 뭐해 검증 좀 잘하지 조국 좀 잘하지 뭐 좀 잘하지 일단 같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속상해서 그렇죠. 근데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아시죠? 넘어가시죠. 그래서 검찰개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왜 화두가 되었는가? 네.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분노하시잖아요. 검사들이 너무나 지금껏 권력의 개혁화를 충실히 했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을 물어뜯는 역할을 충실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딱히 국민 개개인 분들 만나 뵙고 말씀을 청하에 들으면 네. 사실 본인과 관계된 검찰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으세요. 저는 엄청 저기 많죠. 많아요, 저기. 그러니까 저기 많아요. 일반 국민이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국민 아니야. 외계인 같은 존재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되게 언론에 나온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멀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냐면 분노는요. 그 아주 순간적이고 강하고 임팩트 있는 사건에 일어난 분노는 그만큼 빨리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과든 뭐 수정이든 해명이든 이루어지면 명분이 없어져서 빨리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병우, 그 다음에 진경준, 또 아마 벌써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네. 그 다음에 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이런 그 다음에 그 조휘팔에게서 그 억대의 뇌물을 받았던 김광준 부장검사, 이런 사례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면서 제19 감싸기 이러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김기춘, 뭐 황교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검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매 정권마다 있었어요. 매 정권마다. 늘 살아있는 권력엔 약하고 죽은 권력, 죽어가는 권력에는 엄청나게 무서웠던 것이 검찰이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분노가 확 일어났다가 다시 살아있는 권력이 싹 그 이용해서 쓰면은 또 싹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느냐를 국민 한 분 한 분이 조금 정확하게 왜 나에게 예를 들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담배값이 왜 올랐어? 이거 내려야지라는 것의 수준에 달할 정도의 검찰 안 돼. 이거 빨리 바꿔줘야 해. 실제로도 검찰이 모든 권한 권력을 집중해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일으켜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알고 계셔야만 사실은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다. 물론 지금 당장이야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적 정산 빨리 하고 제도 개혁 빨리 하고 빨리 밀어붙이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개혁은 또 빨리빨리 사그라들고 빨리빨리 변형을 만들어내고 빨리빨리 또 적응을 해내게 하면서 비껴나가게 만들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검찰 개혁은 정말로 임기 내내 그리고 다음 정권까지 이어서 15년, 20년 동안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꾸준하게 끝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 필수적인데 검찰이 가진 권한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는 필수적인데 경찰이 미덥지 않아요. 최순실이 임명한 경찰청장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이번에 그 질문 중에 사실 저런 의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죠.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부의 권한을 경찰에게 줄 경우 물대포만 지금 열심히 과연 쏠 것이다. 경찰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혹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이런 의문들이 꽤 많았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은 검사는 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경찰 아저씨들은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 생활에서 접하게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경찰 개혁에 가장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또 오늘도 그 고위 경찰관들 만나서 또 검경 수사권 얘기하시길래 제발 부탁인데 수사권 얘기하지 마시고 자체 혁신부터 우리가 깜짝 놀랄 수준으로 하시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혁신이라뇨? 민주적 통제, 예. 인권 수준 향상, 네. 그리고 권력의 분산, 수사 경찰의 조직 내에서의 독립,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과제들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리고 실제 학계에서나 또 외국 사례나 모두 봐도 경찰이 먼저 신뢰를 얻어야만 수사권을 준다? 이건 하세오래요. 과거 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조선인들이 깨어나서 독립을 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만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하기 싫다는 안 하기 싫다 주겠다는 안 얘기죠. 하겠다는 말이 안 다름없어요. 이건 제도의 문제이고 권력의 집중이냐 분산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누가 더 예뻐 누가 더 잘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뭐 검찰의 권력이 어떻고 경찰의 권력이 어떻고 이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으세요?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들 너무 괴롭혀 왔잖아요. 고문했잖아요. 국민들이
의료법도 공부해야 돼, 법의학도 공부해야 돼. 최근엔 주민등록법. 예, 주민등록법, 뭐 가사소송법까지 공부해야 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알아서 전문가들 국회 정부에서 알아서 언론에서 잘 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그 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안심, 신뢰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제도 개선, 수사권에 대한 분점 이 부분은 함께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국 수석이 경찰 내부의 인권 관련된 그런 정비를 좀 해라라는 발언을 했죠. 저번에 그랬죠. 예,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 말대로 좀 내부 작업 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지금 스스로가 못하기 때문에 예, 경찰 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경찰개혁위원회. 예, 그래서 그동안 가장 그 경찰에 비판적이었던 분들 오창익 인권연대 인권연대. 국장님, 서보학 교수님 그리고 또 누구더라? 저도 비판적이었는데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네, 지나치게 비판적인. 국정원도 국정원개혁위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예. 국발협이라. 근데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내부 인사 5명, 외부 인사 4명인가? 그런데 그 외부 인사들도 거의 대부분 국정원 출신이거나 네, 국정원 관계 가까운 있는 분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거기도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네. 너무 비판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경찰 개혁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경찰 개혁위원회에서 안을 내줄 거고요. 그걸 그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와 상관없이 국회는 국회대로 경찰 개혁 입법들을 계속 낼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각 권력기관마다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위에서 그래서 만들으라고 그렇죠. 했죠. 예, 만들려고 참여정부 때.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과거에 그 기관이 잘못했던 걸 조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하는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려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검찰이나 국정원을 대할 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접근하신 건 아니고 내가 얘네들을 나의 칼로 쓰지 않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개선하겠지.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지들이 스스로 반성하면 바로 지들이 쓰겠지. 라는 발상법이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를 개혁해. 라고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것도 하나의 복귀의 결과인 것 같아요. 즉 얘네들은 그냥 놔두면 스스로 반성해서 바로 쓰진 않는다. 개혁을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접근법을 갖고 있는 거죠. 예. 확실히 그래도 불안하신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옆에서 본 주진우는 제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인적 청산. 싹 이런 거에 쓸어버려야 돼. 나하고 약속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 그런데 저는 그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이 가서 자 박주민이 검찰총장을 가서 박주민이 법무부 장관을 가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간다면 죄를 썼어? 이런 정책을 내놨어? 생각이 있겠지. 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고 지금껏 바른 길을 걸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표창원 교수가 경찰청장이 돼가지고 경찰 내부의 인권을 향상하고 제도 개혁을 해요. 어떤 부분은 미진해. 하지만 생각이 있겠지. 이런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그 자리로 못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약간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건 걱정할 만하잖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뭐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누가 될지. 그런 권력기관장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뭐 국정원 인사도 그렇고요. 자세히 얘기하면 더 골치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 부분은 우려와 네. 걱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권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봐도 능력 있고 누가 봐도 개혁 의지가 충만한. 그렇죠. 그리고 공격에도 잘 버틸 수 있는 네. 끈기와 지구력을 갖고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로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좀 다 그렇게 해서 제도 저기 조금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생각이 바르냐 이쪽하고 코드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같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지 그 철학의 점수를 좀 많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나 경력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면 5대 원칙에 비춰서 약간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개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수장은 네. 좀 인사를 강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협치라는 게 그냥 야당하고 야합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분들이 바라시는 협치라는 건 오히려 그렇죠. 지지율 높은 여당이 일을 잘하도록 야당이 협조하라는 의미의 협치고 그리고 개혁이라는 과제에 있어서의 포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언제 적극적으로- 조중동이 개혁을 도와준 적 있었습니까? 언제 자유당에서 개혁에 힘을 실어준 적 있었습니까? 걔네들 얼굴을 보세요. 박근혜, 이명박 애들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순실을 위해서 막 기어다니던 애들이에요. 어디서 자기네들이 협치 상생, 정우택 대를 이어서 진짜 이런 확실히 몇 번 기소되고 조사를 좀 받고 나면 저렇게 흥분하게 돼요. 일단 근데 이제 그 인사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그건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 야당으로서 지금 야당들이 하는 거 못지않은 검증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당연하고 해야 해요. 그거 없다면 코드만 맞고 철학만 맞는 사람 썼다가 공멸해버립니다. 다만 이 인사청문 제도의 본질이 있잖아요. 총리라든지 헌재소장, 대법원장은 국회 인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회가 반대하면 못 씁니다. 그렇죠? 그런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위원 장관들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 검증 과정에서 나온 비판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고 국민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그 국민 여론에 따라서 혹은 그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인사권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모든 정권에서 대통령들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뭐 30명 이상의 장관들을 그대로 임명했어요. 우리 직전에서 지금 경찰청장 얘기 나오지만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후보자 시절에 음주운전이었어요.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 사고였고 그 사고 당시에 경찰관 신분을 속여서 징계를 회피했습니다. 경찰이. 만약에 경찰관 신분이 그 당시에 드러났다면 파면 등의 중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파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후에 승진에 지대한 영향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뭐 국회의 어떤 파행을 초래한다든지 등원을 안 한다든지 다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전혀 없었어요. 예.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이니까 우리는 반대하고 문제 제기했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했고 그 이후는 당신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이 있고 정치적 책임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하는 인사와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장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인사들은 전혀 강행이 아닌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인사인 것이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것이고 두고 보자. 만약에 이 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장이 잘못하면 거봐라 우리가 이렇게 문제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강행하다 이렇게 됐구나라고 자기들은 더 커다란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박주민 의원이나 조진우 기자 말씀하신 좀 더 강하게 끈질게 버틸 수 있는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정말 그 고초와 고난을 다 감싸 안으면서 끝까지 버티셨다면 장관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검찰개혁하고 법무행정 잘 이끌어 나가시면 성공적인 법무장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은 그러한 그 이후까지 가기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과 관련이 되어 있던 그 여성분이 43년의 세월 동안 이룩한 가족, 살아온 인생 그게 다 또 뭐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분들은 다 알게 드러날 것이고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물러나신 거고요. 이런 맥락들을 우리가 같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언론이 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분들 이렇게 좋은 날에 여기까지 와서 할 일은 없었나 보십니다만 두 의원님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깨어 있어서 언론에 나와도 이게 맥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같은 비판이 아니고 전혀 같은 강행이 아니라는 것은 좀 지각하고 있다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주변에는 모르는 분들한테. 근데 지금 두 분 말씀쯤 들어보면 이게 검찰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경찰 개혁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차근차근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봐야 되고 제도의 변화들을 좀 그 기간을 이제 좀 확보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질문을 받아보면 아마 뭐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검찰 개혁이 정말 이 정부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껏 계속 그러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불안감은 있는데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빨리 뭔가를 해내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9년을 기다리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권은 잡은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나는 9년을 기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해. 저희 이제 정권 잡은 지 2달밖에 안 됐고요. 장관도 다 인선을 못했어요. 한 달 반. 예, 한 달 반.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죠. 왜? 본인들은 9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어떤 개혁과제라고 해서 한 달 만에 완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건 좀 어렵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인이가 대통령 된 지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할 일이 되게 많겠죠. 검찰 개혁을 시작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거대한 우병우 부대에 서울지검에 윤석열 하나 던져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 인사가 진행되어야 이제 있는 사건, 새로운 사건, 해야 될 사건도 시작합니다. 지금은 있는 걸 정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예. 아까 뭐라고 했는데 옆에서 한 거예요. 지검장 하나만 인사한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렸던 5명의 지검장 또는 고검장급을 내보냈죠. 이미. 50명도 넘는데 5명 내보내놓고 뭘 많이 했다고 그래. 이렇게 계속 이제 한다는 네. 얘기가. 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7월에 검찰 정기 인사가 있죠? 예. 네, 그때 빨리 그래서 보시고요. 법무부 장관이 좀 해야 돼요. 원래 네.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물론 법무부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하겠지만 네. 사실 뭐 좀 약하죠. 진짜 그 인사청문도 거치고 개혁적인 성향의 장관이 딱 들어와서 장관 발로 제청을 하고 네. 그 사람을 대통령이 딱딱딱 앉히면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 인사들은 아마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열망이 있고 그래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도 반발하지 않을 사람들 또 조직 장악력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이제 앉는 거죠. 교수님이 페북에 법무부 장관 후보를 거명하자마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노회찬을 불렀고요. 이재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안경환이 낫네. 아니 저희 다음 주 수요일 날 노회찬 의원 모시고서 이 인터뷰쇼 하는데 거기도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의 절반은 법무부 장관 콜 오면 받을 겁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표창원 의원이 그 SNS에 써가지고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어요. 자, 진짜 놀란 게 SNS에 한 번 썼을 뿐인데 기사가 수백 개는 작성이 됐을 거예요. 그 트위터를 가지고. 아니 근데 저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수없는 언론들, 수없는 뭐 전문가들이 다 장관 후보자들 하마평을 다 올렸었잖아요. 저는 좀 깊이 그 뒤에서 좀 보고 있고 관여하는 입장이니까 아는데 표 교수님이 딱 얘기를 던지자마자 다른 기자들과 다른 정치인과 모든 사람들은 청와대와 물밑 교감이 있구나. 표 교수 정도 되면 그 정도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저는 확실합니까? 인이하고 당선인과 한 번도 통화한 적도 없고요. 네,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누구 추천하셨죠? 1순위가 노회찬 네. 정의당 대표, 2순위가 이재명 네. 성남시장, 3순위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님 아니셨어요? 최강욱 변호사가 3순위고 4순위가 최준영. 박준영 변호사.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언제 나와요? 박주민 의원. 네. 그다음에
저는 저기 뒤에 네. 그리고 한인섭 교수님. 한인섭 교수님. 요렇게 6분 제가 추천했죠. 그러니까 추천을 하셨는데 근거는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죠? 아니요, 근거는 있죠. 그 의도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본인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순간 그냥 이렇게 올리긴 올렸는데 그때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은 이제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그런 린치가 그렇죠.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래 한번 공포에 한번 떨어봐라. 예. 효과는 충분했어요. 안경환 교수를 그렇게 짓밟고 43년 전에 그 참 소송 기록 얻어낸 걸 자랑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네. 그래 그럼 그 다음 후보자가 누군지 한번 상상을 해봐라. 아주 상상의 거리를 제공해 드린 거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언론사만큼 그 SNS에서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두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트위터 페북 생방송 지금 되고 있는데 8시 20분 현재 페북에 무슨 도달률 이런 거 있거든요. 10만 명. 그리고 약한데, 약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이제 그 노회찬 법무부 장관 후보설은 그냥 근거 없는 거니까 그 질문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페북 댓글에는 질문보다 표창원, 박주민 응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질문을 해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댓글 부대 풀었습니다. 네. 두 근데- 분이 페북 네. 저도 노회찬 의원은 좋지 않나?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딱 보고 지금 생각해 보면 5명 중에 이재명 시장은 안 하십니다. 이재명 시장은 내년에 큰 꿈이 있어요. 자기 큰 꿈이 있다고 뭐 좀 도와달랍니다. 박원순 시장도 안 하십니다. 박원순 시장도 큰 꿈이 있어요. 머리가 더 사라지기 전에 꿈을 해결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데 노회찬 이거 좋은 생각인데. 좋아요. 네. 예. 노회찬 좋은데? 저는 생각에 노회찬 진선미. 오. 의외로 이제 진선미 의원님의 추천하는 그 트윗도 많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일부러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은 제가 박주민 의원만 빼고는 안 올렸어요. 섭섭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전혀 어떤 정말 제가 현실 가능한 후보자로 올린 것이 아니라 네. 제 생각에 검찰을 좀 공포에 떨만한 분들만 올렸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박주민 의원만 빼고 안 올렸습니다. 박주민은 언제나 항상 좋은 카드입니다. 어느 자리에나 좋은 카드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딱 그 노회찬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주 변호사로는 경력도 길고요. 예, 그리고 진짜 빵도 갔다 오고 예. 그리고 이 개혁을 개혁을 개혁에 대한 물러섬 의지에 없이 투철하시고. 밀어붙일 좋은 후보 그렇죠? 노회찬 의원님 혹시 법무부 장관 후보 다음 주에 지명되어도 인터뷰쇼는 나오셔야 됩니다. 대관 이미 다 끝났고요. 네. 뭐 후보 됐다고 안 나오면은 저희 큰일 납니다. 대관 이미 다 완료됐습니다. 네. 자, 저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하시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네. 이 혼외자 논란이 네. 완벽하게 클리어된 게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집중 공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 그 자유한국당 의원 몇 분이 저한테 은밀히 다가오셔서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후보자 리스트가 청와대랑 내락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만약에 노회찬 의원님이 딱 지명이 되면 대박 나시는 겁니다. 대박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러면 수문실세가 되거나 천기를 누설한 반역자가 되는 거죠. 지금 표순실이 되는 거예요. 표순실. 표순실로 만들어 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수요일 대관 이미 끝났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요. 예. 일단 저희 잠깐 여기서 조금 쉬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네. 네. 저희 일단 저희가 질문 배달하는 앞에서 저희가 하는 건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 바깥에 왜 그 보드판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뭐 질문 붙여놓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근데 그 포스트잇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포스트잇 인터뷰라고 했는데 그거는 주진우 기자랑 저랑 질문을 하지는 않고요. 어디 갔어 근데 또 질문을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목소리 피처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립싱크.
립싱크입니다. 요즘 라디오 스타, 라디오 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을 할 사람은 시사인의 네, 김은지입니다. 네. 그 독자분들이 그 써주신 거를 어디선가 질문을 좀 한번 해보시죠. 예. 전화 네. 인터뷰. 두 사람에 대한 특히 외모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선은 박주민 의원님 오늘은 양말 새 거 신으셨나요? 혹시 엊그제 선물 받으신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새로 새 거는 아니고 깨끗하게 빨아져 있는 거를 신고 왔어요. 예. 네, 또 표 의원님 스타일리스트 따로 있으신가요? 너무 멋있으세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질문은 표창원 의원님만 대답해야 되나요? 네, 주어가 명확합니다. 네, 따로 있고요. 이 안에 어딘가 있습니다. 사실 표 교수님 사모님이 굉장히 멋쟁이세요. 그런데 박주민 사모님도 멋쟁이세요. 좀 잘 입고 다녀. 생긴 것, 에이, 정말 왜 그래? 아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그 박주민 변호사 사모님은 그 인권 변호사신데요. 네. 박 변호사님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강하게 광야로 내모는 그런 네. 분이신데, 제가 일을 안 한대요. 일 좀 더 하래요. 네. 새벽 2시에 저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박주민 변호사는 짐을 싸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2시면 이제 나는 집에 가볼까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짐을 싸가지고 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좀 더 열심히 하라던데요. 그렇게. 근데 패션에 대해서도 신경을 같이 써주는데 표 교수님은 이렇고 우리 박변 이래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 짝꿍이나 저나 서로의 옷차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수사를 좀 해봤더니 제가 입고 있는 옷,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보다 훨씬 더 고가의 뭐 이렇다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시고요. 아이고 저거 이게 고가인데 이게 좀 아유 정말. 네. 다음 질문이요. 네, 두 분 공통 질문인 것 같은데요. 주어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귀여우셨나요? 라는 것도 있는데요. 질문자의 사심과 그리고 질문을 읽고 있는 사람의 사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패스해 주세요. 사심 없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질문도 있는데요. 죽여도 계속 나오는 바퀴벌레처럼 숙청해도 계속 나오는 적폐 세력을 영구박멸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살충제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표창원 박주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바퀴벌레는 인류보다 훨씬 더 먼저 지구에 나타난 생명체고요. 진화를 거치지 않고 원래 원형대로 있는 가장 오래된 생명체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로 박멸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범죄 전문가잖아요. 범죄도 박멸 못합니다. 어차피 데리고 같이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와 바퀴벌레와 적폐 세력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또 그분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됐습니까,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몇 가지 이제 저도 적폐 세력에 대한 처방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국민분들 저를 포함한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눈높이라고 하죠. 그런 게 좀 높아지면은 적폐 세력의 농단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읽었던 기사를 보니까 꼭 적폐 세력을 지칭하는 건 아닌데 유추해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기사라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대요. 아마 시사 저널이었나 시사인이었나 제가 네, 시사인입니다. 시사인 맞죠? 시사인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어디 와가지고 시사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고 구조를 갖고 있냐고 봤더니 왜 집회에 나오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좋죠. 그럼 대한민국을 왜 지켜야 되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나온다. 지켜야 된다. 여기까지도 좋죠. 자유민주주의.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이 순간부터 갑자기 담론의 절벽이 온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하고 동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고 여러 가지 인권보호나 이런 내용이 담긴데 그런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고 텅 비면서 그 텅 빈 공간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반공 이런 것들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 집회에 가서 막 선동하고 그럼 선동하면 그분들은 거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공백들을 좀 채워나가면 그런 식의 장난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장난에 의존하는 정치 세력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 게 아마 하나의 처방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는 꼼꼼히 읽으셨는데 매체 이름은 헷갈리시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인터뷰쇼 박주민 표창원 시사인이었죠. 네. 차차기 후보 편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네, 현재까지의 인사를 여당 국회의원 입장에서 비판한다면 어떨지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것 좀 세게 좀 해보자.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된 이후의 네. 국회 모습. 현재까지 인사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거리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저는 진짜 커버 스토리 한 5번도 더 쓰고 남는데 제가 열심히 쓰면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참 어려운 질문. 어렵죠. 근데 잘 빠져나가 보자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집권을 한 여당이지만 이 여당이 오히려 개혁하려는 블럭이거든요. 적폐를 청산하려는 블럭이고. 그래서 제가 거리에서 외쳤던 거하고 저는 방향이 일치한다고 지금 봐요. 제가 거리에 있었을 때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속마음도 그렇고 지금 행동도 그렇게 하는데 비판보다는 좀 지켜주고 싶고 어떻게든 좀 빨리 인사도 마무리 짓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좀 걸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개혁과 이런 것들을 위한 또 인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추경을 할 수 있게 하는 촛불을 좀 들고 싶어요. 참 박주민 네. 정치인 다 됐네. 아니 자, 그렇게 교수님. 생각해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인사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사람들을 잘 몰라요. 인사를 모르는데 사람을 모르는데 예. 경찰에서 다 그 조직을 이렇게 총괄하고 통솔하고 그러셔놓고 그러니까 그건 제 그 정해진 인사 풀 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있고 또 뭐 객관적인 점수라든지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사를 모르시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로 6명을 네. 추천해요. SNS에. 그래 나만 나쁜 놈이야 나만 나쁜 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얼마나 근거 없는 추천인지.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우선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개인의 도덕성 또 청렴성 살아온 사적인 영역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 그건 정보와 검증을 거쳐야만 알 수 있는 영역. 또 다른 하나는 둘이 협치가 좋아 지금. 업무 수행 능력, 그렇죠? 그 업무 수행 능력이야 이제 객관적인 스펙이나 살아온 이력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후자 이 업무 수행 능력이나 철학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개혁과의 뭐 일치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앞선 부분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야당이 비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좀 보거든요. 이제까지 나타난 것은. 권력과 기득권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 가운데 청와대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 청와대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층부 몇 명만 바꿨지 아직 그 밑을 떠받들고 있는 90%를 개혁해야 되는데 맞아요. 저는 그 개혁에 대한 의지를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이 그 정권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약간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나쁜 놈으로.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찬성해요. 애매한 협치라는 게
사실은 그 보수가 짜놓은 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자꾸 협치하자고 하잖아요. 친일파들이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협치를 하자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가장 큰 적폐 세력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친일파들이 그랬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질문, 야 협치할 거야 아니면 협치를 안 할 거야, 이 질문에 끌려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박수 치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스타일로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계속 싸움 끝에 그 개혁을 완수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부분을 복귀하시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래요. 우선 어쨌든 눈앞에 있는 추경 통과해야 되잖아요. 정부 조직법 통과가 돼야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도 산적한 입법 과제들이 있고 개헌도 해야 되고 그런데 협치라는 끈을 놔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돼요. 그러면 너무 제한된 범위 내밖에 안 돼요. 자, 문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 있어서도 개혁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협치도 하고 국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밑에 있는 권력기관장들은 물밑에서 열심히 해야죠. 다음 질문. 네, 야당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 대해서 여당에서 야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압박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일단 불을 지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회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가장 네. 답답한 게 그게 어렵죠. 의회 내에서의 합리적인 대화 그리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설득이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니 합리적이지 않은 애들한테 어떻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그나마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던 게 탄핵 표결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은 국민분들이 그렇죠. 지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촛불을 쫙 뜨니까 새누리당이 두 개로 쫙 하고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촛불에 불타 죽을 줄 알고 그 사람들도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나왔죠. 지형이 바뀌면서 뭔가 힘을 합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은 합리적인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한 설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 파행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협상도 할 테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역시 국민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깥에서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표 의원님은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분들이 오히려 철저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라는 게 우리가 긍정적 의미의 합리가 아니라 이해타산에 밝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운 것은 어떻게든 취하고 불리한 것은 안 취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왜 그런데 우리 눈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느냐? 그분들이 딛고 서 있는 지지층이 어떤 분들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지향하는 바가 뭐냐? 지금 당장 지지율 과반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우리 여당에 대한 지지율의 바깥쪽에 있는 일부 교수님 말하자마자 남성분들 막 하고 막 있어요. 나가시네. 예. 그래서 한 15% 정도의 뭐 TK 보수 어르신분들의 지지를 세 당이 나눠 먹고 있는 상태인데 뭐 호남 국민당 호남이지만 그런 분들께 일단 당장 먹혀 들어가는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켜보지만 문제는 다음 내년 지방선거 그 다음 총선에서까지 이분들이 그런 소수 지지율만으로 가능할까 아니거든요. 그럼 역풍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선에서 그쳐야 할지 너무 지나칠 경우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이 빠지고 지방선거 참패하고 총선 참패하고 이럴 수 있는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 협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 가려면 우리가 일단은 끝까지 잘하면서 국민 지지를 함께하고 박준희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과 함께 버텨나가고 하다 보면 저분들이 협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제 제목 정도 한번 이것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그 거의 아침에 이런 식으로 끝내죠. 예. 네, 김은지 기자. 마지막이란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네. 신사와 거지 시즌2도 시작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진짜 라디오 같아. 뒤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효과가 있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신사거지 시즌 1을 끝내고 이제 2를 해야 될지 말지 이런 걸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워낙 바쁜 분들이니까. 담당하셨던 분들이 뭐 청와대 가고 총리실 가고 뭐 이래가지고 인력도 지금 새로 뽑아야 되고 권력이 지금 방해하고 있나요? 지금 훌륭한 인재들을 자꾸 다 뽑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정비들도 필요하고 한 상황이라서 바로 할 거다라는 답을 뭐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가 신사후 거지를 할 때 팟캐스트 순위가 200 이상 잘 못 올라가요. 둘이서 하는데도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거기 수진우를 불렀어야죠, 수진우를. 네, 페북, 트위터 이렇게 하시면 열심히 퍼날랐죠. 근데도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아니 SNS로 인사 추천은 그렇게 그렇죠. 기사를 많이 받아 쓰는데 어떻게 페북, 트위터 몇 명씩 되세요? 페북 36만 9천 분 오. 팔로우 하시고 트위터는 우리 저기 박주민 의원 트위터는 68만 9천. 저는 의원실이 10만이고요. 트위터는 한 제 개인 트위터가 6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역시 신사가 아니 근데 신사가. 박주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니 그 두 페북이 그 정도 있으면 한 매체만큼 영향력이 있는 건데 왜 그 신사와 거지가 왜 인기를 못 얻었을까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해 주세요. 현장에도 매번 와주시고. 아니 그런 사람들은 안 해도 다 아니, 그래서 신사거지에 대해서 이런 평이 있어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어디서 무슨 보통 저럴 때는 어디서 광을 파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까지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뭐 짰어? 보통 이렇게 하고서 아침 방송 그 거무튀치한 시사요정 프로그램 끝이 나잖아요. 저희는 무대로 부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야, 너 옆에 앉아 있어. 일단 일로 이제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이쪽 아니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앉아 여기 둘이 짰어? 그 보시면은 시사인 연관 검색어 옛날엔 주진우였는데 요즘은 시사인 연관 검색어 하면 김은지 진짜? 이렇게 찍고. 요즘 그래. 그래? 그리고 그 옆에 꼭 떠요. 시사인 연관 검색어 김은지 그다음 사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뭐 저는 여기서 저희 이제 지금 행사가 이제 그 플로어 여기 그 청중 인터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으로 내려가고 김은지 기자가 저 대신 사회를 볼 겁니다. 혹시 아니 왔으면 인사는 시켜야지. 너 그냥 인사해. 인사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한테 지금껏은 저희가 그 페북과 각종 게시판을 통해서 시사인 독자의 질문을 두 분들한테 전했어요. 제 말인 양 전했지 다 독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기 현장 의견 듣겠습니다. 예, 두 분 의원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되시고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되셨을 때는 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그 야당 국회의원으로 지내셨던 1년 조금 넘는 기간과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지내시는 이 기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미행이 사라졌어요. 왜 사였어? 해방된 조국에서 미행이 사라졌어요. 또 하나 또 바뀌냐면 제가 지난 대선 때는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파리로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때 이제 정권 문재인 후보 주변에서 가까이 지낸 분이 위문하러 오셨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다 순간만 생기면 한숨을 쉬어요. 근데 제가 이번 대선 끝나고 파리에 간다니까 또 여러분이 다 몰려왔어요. 근데 잠깐만 얘기가 그치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웃어요. 바보처럼. 그런 변화가 좀 있어요. 자,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못 느끼겠어요. 아직까지는. 인사 추천하시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렇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입장의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은 야당 때가 마음은 뭐랄까 그런 그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절박감은 있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만 보자면 야당 의원이 편해요.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비판하면 되고. 근데 여당 의원이 되니까 왠지 모르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 우리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아직까지는 조금 있습니다. 네. 박주민 저도 사실은 평생 공격수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어떻게든 공격을 하고 어떻게든 욕을 하고 어떻게든 비판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제가 국회에서 연설할 때 황교안 총리가 아니 의원님은 항상 조그만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라디오 같은 거 인터뷰할 때도 저희 야당은 자꾸 이래요. 여당이었지 막 이러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과거에 꿈꿨던 것들을 그냥 꿈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익숙하지는 않은데 기대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예. 그리고 달라진 거. 야당 변호사일 때는 경찰들이 정말 뭣도 아니게 봤거든요. 예전에 세월호 가족분들하고 막혀 있을 때는 제가 막 따지면 경찰들이 그랬어요. 경찰분들이 저거 치워 이랬어요. 저거. 예전에 그래서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한테 요청했던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상황 보고를 나중에 제공해줘서 봤더니, 제가 그때 안국역에서 3시간 반 동안 경찰에 붙잡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계속 따지셨을 때 경찰들이 저거 치워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 상황 보고서에서 박주민 변호사 항의 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알면서도 이 자식들이 저거 치워 막 이랬던 건데, 그리고 나서 야당 의원이 돼도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지금 여당 의원. 근데 여당 의원이 되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져요. 그렇죠. 그거는 좀 확실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집회에 나가면 이제 맨 나중에는 경찰들이 와서 시위대를 인도로 몰아내고 이렇게 해서 연행해 갑니다. 근데 연행해 가면 불쌍하잖아요. 힘들었는데. 그래서 옆에 있다가 같이 잡혀가거나 못 잡아가게 싸워요. 그런데 제가 하도 욕을 해대가지고 하도 싸워대서 저한테는 그렇게는 못했는데, 박주민 변호사하고 저하고 둘이 끌려가는데 저는 막 때리고 같이 막 치고받고 그러는데 박주민 변호사는 착해요. 그래서 쑥 끌려가고 저는 이렇게 그랬던 경험이 많았었어요. 이제는 잡혀가진 않겠죠? 네, 이제는 진짜 홍해처럼 갈라지더라고요. 네. 경찰 간부들이 막 인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너무 많이 와서 귀찮을 정도예요. 용인정 지역구민입니다. 제일 무서운 분이 오셨네요. 자, 표창원 교수는 용인정 지역구에서 박근혜 언론특보 대변인도 하셨고, 박근혜 언론의 부역자 중에 제일 첫 손가락에 되는 이상일이라는 분을 가볍게 꺾고 당선되셨습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신 다음에 굉장히 너무 부드러워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느꼈어요? 네, 그래서 특히 5, 60대 이상의 그 보수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TV조선과 이 종편의 이 쓰레기 언론들의 개혁은 준비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 너무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정말 부드러워졌고 부드러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선 저희 아파트 단지의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아시는 그림 전시회 파동 때 저희 동네 주민분들이 저희 집 앞에서 막 시위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셨는데 그 같은 분들이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보시면 막 인사를 하시고 웃으시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제가 우리 반대편에 계셨던 그 분들도 끌어들이고 우리 지지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많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언론 방송 개혁 부분은 그 사실 저는 줄곧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라는 것이 근본이 돼야 한다. 우리가 뭐 나쁜 언론 나쁜 방송이라고 어떤 부분을 규정짓고 그들에게 어떤 그 자유를 박탈하는 형태의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언론과 방송의 자유를 줘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역구 의원은 굉장히 부드러워지셨는데 지역구 유권자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이렇게. 여기 아까 남자분 질문 한번 받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질문하신 분의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 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좀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계시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높은 지지율에 기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나팔수로 언론이 분명히 천병에 서고 있고, 노무현 정권 때는 조중동 정도였지만 지금은 종편 3개, 4개 채널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보여줬던 게 언론이 먼저 터트리면은 한나라당이 받아쓰고, 그리고 그거를 확대 재생산해서 언론이 다시 또 이렇게 이슈화 시켜버리는 그런 프레임들을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반하고 있는 그 지지율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랄까 불안감이, 선거 끝나고 일주일 동안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그 일주일 이후는 계속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되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긴 한데요. 계속 좀 이렇게 두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질문은요? 그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네. 언론 개혁에 대해 가지고 이 정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그 위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인지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근데 싶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그 우리가 기억을 다시 복귀해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조중동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싸우셨어요. 기자실 데모 받기도 하고요. 그 결과가 MB 정권 때 종편의 탄생이었죠. 언론과 방송, 아까 뭐 바퀴벌레론도 똑같다고 봐요. 기본은 우리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언론과 방송에 대한 통제인가? 자유인가? 자유이죠. 자유가 과거에 방중으로 흐르거나 또는 편파적으로 흘러서 일방적으로 흘렀던 결과를 우리가 조금 맛보고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불안과 공포를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언론 환경에서도 우리는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런 방송 환경에서도 우리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좋은 정보, 좋은 메시지, 좋은 사실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유 대 자유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언론 방송 환경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 또는 언론을 개혁하는 방향은 저희가 완벽하게 그 권력기관과 언론을 저희들의 수단으로 또는 도구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독립시키고 중립성을 가지게 만들고 본연의 역할을 잘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또 본연의 업무를 잘하게 된다면 과거처럼 막 정권을 억지로 막 공격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으로 가는, 그런 결과와 목표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끈기 있게 구체적이고 차분하게 가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인사도 좀 해야 되고 제도도 바꿔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인지하고 있어요. 야, 박주민 정치인 같네. 네. 아우, 정치인 박주민한테 현재 박수 한번 주십시오. 9시 현재 네. 페이스북 도달률 20만이고요. 저 뒤에 있는 두 사람은 박주민 의원이 둘을 변호를 했어요. 오촌살인 사건 기사를 두 사람이 썼거든요. 박주민 내 변호사였어요. 예. 네. 저 김은지 기자랑 주진우랑, 돈은 안 줬어.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 그 표창원 의원이랑도 굉장히 잘 아는데, 김은지 기자가 본 박주민 의원은 어떤 사람이었? 2분이면 굉장히 긴 거 아닌가요? 그렇지. 제목만 읽을 시간이죠. 네. 제목만 읽어, 제목만.
박주민 의원 굉장히 의원이 되시더니 스타일이 좋아지셨다라는 감사합니다. 것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어쨌길래 지금 저게 좋다는 거야? 하지만 초심을 잃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앞머리가 올라가고 계시다는 점을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요. 아무튼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저희 변호하실 때 정말 그 귀요미 캐릭터라고 제가 그때 불렀었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하나하나 설득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주진우 선배를 살렸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감옥에 싶습니다. 진짜 거의 갔다 왔어요. 국민참여재판이었는데 5대 4로 겨우 이제 무죄를 받아가지고요. 근데 그게 5천 살인 사건이었어요. 무죄를 받아서 5대 4로 건시 이겼는데도 이겼는데 어느 정도 위험했었냐면 배심원들이 가면서 아유 저희들이 봐드린 거예요 이러면서 갈 정도로 까딱하면 진짜 감옥 가실 뻔했어요. 김어준 총수하고. 예. 저는 그 구속영장 청구돼서 수갑 차가지고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마치면 많은 분들께서 아 오촌살인 사건의 범인인가 보다. 근데 살인범인데 무죄 판결 받았나 보다. 그렇죠? 예. 제가 취재 다니고 그러면 어느 파에서 오셨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짧게 질문을 예. 몇 개 받고 끝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별명이 바리바리 박주발이라는 별명을 얻으실 정도고 바바리요? 발의요. 발의. 바리. 바리바리 박. 박주발이. 예. 그리고 표창호 의원님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건씩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통과된 것들을 보면 어떤 권력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되는 뭐 자유당이라든지 한국당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관계랑 부딪히는 그 법안들은 통과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너무 정확하고 가슴 아프고 그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와 있는 제 아내와 함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이제 미스 슬로운이라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미국의 정치 로비스트, 여성 로비스트에 대한 영화인데 총기 규제죠. 총기를 구입하려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전부 조회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근데 그 법안의 찬성과 반대의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총기 로비스트는 돈이 많고 막 그냥 그 의원 한 명 한 명한테 그것을 이제 이겨내는 그 로비를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하나하나마다 재벌이라든지 혹은 뭐 권력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이 싫어할 만한 법들은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를 못해요. 대부분 한 명만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통과시키려면 그분들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돼요. 개인적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로비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동료 의원이다 보니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설득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타협은 뭐죠?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걸 1대1로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에게 동의 동조를 하면서 이끌어내야 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죠. 때로는 우리의 원칙이나 어떤 양심에 반하는 것을 내어줘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안을 통과해낸다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주 성과가 많이 나기는 힘들다. 이런 고백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1년 동안 해보니까 그런 점이 말씀하신 점이 가장 답답해서 하여튼 근데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법 읽어주는 남자라고 해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국민분들이 보실 수 있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든 아니면 다른 이벤트나 아니면 다른 뭔가도 이제 계속 하려고요. 발의도 중요한데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 10년 하면서 발의하고 싶었던 법안 중에 상당 부분 이미 발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핵심적인으로 관철시켜야 될 법들을 좀 잡아서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입법화 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다양한 과정을 좀 밟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저희가 이제 보좌진 2명을 충원하고 나서는 의원실의 방향을 약간 그쪽으로 잡아서 그쪽을 하려고 하고 아이디어만 나온 거는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좀 묶어서 의원 모임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예를 들어 집시법 개정안을 낸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럼 집시법 개정 의원 모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 10명, 20명이 힘을 내 가지고 같이 합쳐 가지고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 같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전보다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본질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땐 또 저희들이 국민분들에게 도움을 호소할게요. 네. 참 안녕하세요. 두 분 의원분께서 발의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제 무한도전이나 이러한 여러 이제 예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걸 보고 와 진짜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아는 범위 내 국회의원 분들은 그런 분을 제가 뵙지를 못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좀 불행했던 건지 저희 지역구에 그런 의원분들을 뵌 적이 없거든요. 불행하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식 변화나 이런 앞으로 정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두 분 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실지 굉장히 저분들 초선이야. 아니, 초선인 걸 알지만 그래도 뭘 이끌어가요? 또 재선하실 거니까 앞으로 네. 네 앞으로 되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좀 지금 신뢰도가 낮은 국회의원분들이 다 이제 신뢰도 높고 이제 믿을만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좀 이제 많이 퍼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박주민과 표창원이 하는 일을 유심히 봐뒀다가 응원해 주시면 다른 의원들도 박주민처럼 표창원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의도 더 하고 그렇게 설득해서 나서고 그렇게 그 박주민 표창원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의원이 잘못하는 거는 욕하시고, 특별히 표창원, 박주민이 잘하고 있으면 마구 박수를 치거나 어디에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응원해 주시면 그렇게 생길 거예요. 지금 초선이지만 초선의 10배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왜 그래도 두 분 얘기하셔야죠. 예. 아니 뭐 당연한. 근데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저희 둘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만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저희들 당내에서 보면 정말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큼은 다른 당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들 열심히들 하세요.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 고민도 깊으시고 진지하시고, 근데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낯설어 하세요. 그러니까 SNS 활동이라든지 방송 출연이라든지 뭐 춤을 추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낯설어 하시고 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주진우 기자 말씀처럼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는 명단 공개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상임위 회의 과정도 공개하고 제가 일부러 막 공개를 막 해요. 욕을 먹더라도.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내 지역구, 내가 사는 곳에 국회의원이 누군가, 이분이 이런 안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발언을 하셨나, 어떤 투표를 하셨나,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나는 저렇게 하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라면 의사표현을 하시도록. 근데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문자 폭탄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원흉이 되고 이렇게 혼이 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공개되고 소통하는 국회에 알려지는 국회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국회의원들을 써먹으시고 부려먹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잘 보시고 있다가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못하는 건 욕하시면 돼요. 문자폭탄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방법이에요. 그것들을 너무나 저쪽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영국에서 아파트 화재 난 거 보셨죠? 영국 메이 총리가 문자폭탄을 받고 있답니다. 영국에서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잘했어.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후원금 얘기하면 꼭 저한테 후원금을 보내달라는 걸 들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작년에 막 몇몇 의원들은 후원금이 굉장히 빨리 찼잖아요. 다른 동료 의원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막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후원금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배워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휘둘렀다가 막 이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면 나중에는 굉장히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는 아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정말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대선에도 나왔었는데 세계적으로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네이버가 워낙 강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네이버에 대한 견제 같은 게 너무 없는 것 같고 예전에는 다음에도 아고라 같은 게 있었는데 다음은 아예 이제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거대 네이버에 대한 견제 같은 건 어떻게 앞으로 혹시 법안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다음 카카오에서 오셨어요? 아니 근데 중요한 질문이세요. 중요한 질문이세요. 요새는 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언론 접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상대방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포탈이 문제다, 포탈이 좌경이다, 좌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까 언론은 방송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물론 그 미디어로서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산업으로서의 기능 이게 이제 혼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각각의 별도의 법들도 적용이 되고 별도의 어떤 관리 통제의 논리들도 있는데요. 우선은 자유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도 정치 집단이 아니라 상업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거든요. 사업이 되고 돈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허용이 되기도 하고 조장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편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저는 조금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자유를 허용하고 대신에 대항이 될 수 있는 다른 자유 공간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부당하게 내몰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방법이지 규제하고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준비한 시간은 다 했습니다. 질문도 거의 다 했는데 네. 이제 일단 페이스북 몇 가지 올라온 글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이시은 씨라는 분은 나도 용인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분이 계셨고요. 은평도 있는데 은평갑이 있습니다. 은평갑에 가면 네. 김민재 씨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9년도 기다렸는데. 네. 그죠? 한나경 씨는 너무 멋있어요. 두 분 하트 뿅뿅. 박민숙 씨 여당 안에서 바른 소리를 잃지 말아 주세요. 이런 글들을 남기셨는데 오늘 마지막 두 분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일어서셔서 한 분씩 짧게.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그리고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야당에서 여당으로 저희들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죠. 국민분들이 원하시던 바를 잘 받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국민분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 그 뜻에 어긋남 없이 앞으로 계속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뭐 여당이 됐기 때문에 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더 혼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분들만 바라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표창원 의원님. 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그 여러분들 그리고 약간 네. 약장습들이셨어요. 예. 뭘 좀 팔아야 될 텐데. 네. 지금 페이스북으로 보고 네. 계신 20만 명이 넘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또 100만이 넘으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라이브쇼 표창원 박주민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